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내 이란과 협상 타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미국의 후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의 임박서를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쪽짜리 양해각서가 과연 쓰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다음 주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the president would prefer is a deal. We would prefer to sit down, work out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future negotiations that touches on all the key topics that have to be addressed, a full opening of the strait so the world can get back to normal.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6일 소셜미디어에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며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종전 임박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But we're doing very well in Iran. It's going very smoothly, and we'll see what happens.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 want to negotiate. Extracting the uranium from Iran. We're going to get it. How will you get it? We're going to get it. והיעד החשוב ביותר הוא הצעת החומר המועשר באיראן, כל החומר המועשר, ופירוק יכולות העשרה באיראן.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14개 항목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한쪽짜리 MOU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종전이 임박했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이번엔 정말 맞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늘 그렇듯이 양쪽이 하나의 사실을 두고 지금 치열하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성과를 좀 빨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엑시오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게 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이제 이란은 타스님 자기 준관영 매체를 통해서 아직 그렇지 않다, 우리 진행되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 그냥 후퇴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했고, 갈리바프 역시 이거 지금 다 얘기된 거는 없는데 또 가짜 엑시오스 작전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다 지금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협상이 미중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타결된다라고 하는 건 보기 어렵고, 지금 MOU 자체도 14개 한 장짜리인데 그 모든 안들이 그냥 단기간에 이렇게 협상이 될 수 있는 의제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물밑 대화는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언어들은 조금 자기네들의 기대치를 많이 집어넣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은 오히려 조금 그것을 자제하면서 그냥 또 그거에 대한 역으로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고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미국이 될 것 같습니다. 착각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이 착각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어찌됐건 이란도 이 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협상에 들어가고, 이 안 자체가 이란이 원하던 안 중에도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핵 협상은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 MOU 체결 이후에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그 이란이 원하는 안과 거의 비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착각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서 진행되려고 하는데, 지금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어떻게 다 결정한 건 아닌데 너무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네들 아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합의를 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선뜻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요. 사실 지난 4일이죠.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배를 끄집어내겠다라는 작전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치고받고 하는 그런 충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종전과 관련된 합의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로 미국과 이란의 그 말이 다른 건 분명하지만, 여기서 흐르는 그 흐름, 그것은 종전을 서로 원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다른 목소리를 발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 이런 겁니다. 이란은 선종전 후 핵협의라는 걸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 장짜리 MOU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쟁 종식과 세부 핵협상의 기본 원칙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이건 뭐냐면 종전과 핵을 같이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전쟁 종식과 미국이 원하는 핵협상 이걸 한 장에다 담아서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그 한 장짜리 MOU가 되는 거거든요. 반반의 협상 어떻게 보면 그런 원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거군요. 다만 지금 질문해 주신 거는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란의 비핵화란 말이죠. 예.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근데 이란은 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고 네.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게 이미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440여 킬로그램의 60% 고농축 우라늄 이것의 처리 문제. 그다음에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데 어느 동안 중단할 것인가. 또 중단하고 나면 농축의 권한을 어느 수준으로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 이건 지금 이런 것과 함께 지금 여기서 말은 안 됐지만 호르무즈 문제라든지 또 이란이 원하는 제재 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한 장짜리의 대략적인 방향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지금 논의가 되겠다라는 얘기지요.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한 장 분량의 MOU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지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문성무 센터장께서 국가 간의 뭐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전문가시니까 저는 이런 종전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MOU를 체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MOU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양해각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해각서는 사실은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각서 많이 체결하잖아요.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 10개 했다, 뭐 20개 했다 그러지만 예. 그걸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뜻을 같이 했다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MOU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합의하고 한쪽이 깨면 그 비난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지만 상당한 구속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MOU가 체결이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30일 안에 이제 추가 협상들을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결된다는 미국과 이란 간의 MOU가 체결된다고 하는 것은 MOU라고 하는 성격과 다르게 굉장히 무게중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합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과거 선례를 봤을 때 근데 MOU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좀 좋을 때 체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낯설 것 같은데 절차적으로 이렇게 MOU를 선택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급한 건 비슷하거든요. 물론 급한 원인과 거기에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한 획을 그어서 전환점을 마련하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지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종전 협상 굉장히 많은 내용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기본 원칙 이번에 다루할 의제와 그걸 논의할 원칙들만 일단 합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볼 때 이란이 이걸 거부했다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예. 그 갈리바프가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우리는 그런 거 뭐 검토한 적도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48시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후에 이란 측의 반응을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란도 검토해서 이란이 원하는 MOU의 안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백수홍 박사님, 네네. 저는 장수에 좀 주목을 했는데 네. 이렇게 오래 싸우더니 한 장에 다 담는다는 게 그러니까 큰
틀만 대충 적어놓고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뭐 이런 의미일까요? 가시적 돌파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던 포괄적 합의는 물 건너간 거랑 다름없습니다. 이게 네. 할 수가 없는 안이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은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그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그러니까 조금 서로 양측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정치적 부담감이 좀 덜한 MOU, 양해각서 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자. 그러니까 그 가시적인 돌파구로 뚫어내는, 그러니까 종전과 핵 협상을 연결하는 교량 같은 어떤 중간 책으로 지금 이 협상이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중점으로 봐야 될 것은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양측이 너무 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 서로 출구 전략을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그 도저체 이렇게 계속 삿바 싸움이 돼서는 출구 전략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식 협상을 들어가면 또 양측 다 지금 부담감이 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지금 계속 비판받는 게 지금 오바마 안이랑 다를 게 뭐 있냐고 계속 욕을 먹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 입장도 강경파의 그 그린 레드라인을 넘어서 협상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냥 조금 이 답답한 그 정국을 뚫어내기 위해서 MOU, 지금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양해각서를 협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체결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형식이라도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런 형식이라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양측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갈급함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심 문일의 아이디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계속해서 이번 그 소위 호르무즈협 자유작전 이전에 나왔던 게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너무 양측이 협상 어젠다를 의제 정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근데 이 국면을 계속 끌어갈 수는 없으니 그렇게 계속 휴전이 늘어지는 국면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양하객서를 체결해서 30일 동안 협상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스몰 딜들 혹은 타이니 딜들이라도 조금 만들어지면 그 협상이 계속 연결되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국면을 조금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언급해 주신 어쨌든 정식적인 합의가 아닌 이번에 MOU를 약식 합의라고 저희가 부르자면 이번 약식 합의에서는 어쨌든 정식 합의와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구체적인 핵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질 수도 있을 텐데 네네. 그러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본래 바라던 그 방향과는 좀 이렇게 어긋난다고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랜드 바게닝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어찌됐건 이 협상이 진행이 돼야지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서 이 안을 받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안은 이란이 계속 원했던 협상은 들어가는데 좀 단계별로 쪼개서 이렇게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30일 안에 이 여러 가지를 다루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일단은 협상을 시작한 다음에 하나둘씩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이란의 원하는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협상이 곧 타결될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이란과의 대면 협상에 대해서는 또 먼 얘기라 그랬거든요. 네. 대면하는 건 이제 안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봐야 건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 얘기 나온 것의 연장선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1951년 7월에 6.25 전쟁 휴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때 사실 휴전회담이 2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의제를 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회담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 하는 의제인데 결국 지금 MOU에 담기는 게 의제입니다. 이번 본격 협상이 들어가면 예. 무엇을 다룰 것이냐. 자, 핵 문제, 그다음에 제재 해제 문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 기타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쭉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OU지만 MOU의 개략적인 방안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핵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란은 핵 당분간 농축을 중지한다. 어떻게 하고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략적인 제재를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계획적인 방향들이 들어갈 거고 지금 이제 그랜드 바게인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일단 MOU 속에 그랜드 바게인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구체적인 합의는 그 다음에 열릴 협상에서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겠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그런 협상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저는 그 협상이 현재로서는 간접 협상이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이 중재해서 예. 미국의 안을 파키스탄에 전달하면 파키스탄이 또 검토해서 파키스탄에 주면 중재해서 가고 그게 사실은 지난 4월 11일 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측 대표단이 왔지만 어떤 형태로 회담했는지 그림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장소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 장소가 이슬라마바드가 될 것이다, 아니면 스위스 제네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장소가 정해져서 양측 대표단이 온다면 그게 만날 수도 있고 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서로 만나지 않고는 협상이 안 될 거예요. MOU가 언젠가는. 양쪽이 사인하고 서로 사진 찍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파키스탄이 파키스탄이 받아가지고 예. 이란 측 서명 받아서 예. 그 받은 걸 미국에 줘가지고 아. 미국 서명하고 그걸 받아서 양쪽에 나눠주는 이런 것도 사실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상호간의 불신, 긴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지금 이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또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의 역봉쇄 작전 때문에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입장에서 그래? 그 양해각서 그거 괜찮은 거네. 전쟁 종식과 핵 문제를 이렇게 하면 이란은 시간 벌고 미국도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예. 이란을 테이블로 끌어내는 그런 효과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트럼프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워낙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MOU 때 또 이렇게 진짜 파키스탄에 가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뭐 분석도 있던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핵이잖아요. 우라늄 반출 여부 관련해서 기자들이 콕 집어 물어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확보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고하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 프로젝트도 자신감에 차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그 우라늄, 농축 우라늄의 반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그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왔을 때 푸틴 대통령이 그 미국에게 내가 핵 협상을 도와주고 싶다. 특히 반출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란과의 교감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나 신경 써라 이렇게 세게 이렇게 부딪혔죠. 그런 거를 보면 반출에 대해서는 이란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JCPOA 그 오바마 대통령과 했었을 때도 러시아로 반출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이란이 원치 않은 것은 자기네들의 농축 우라늄을 다 미국에게 다 넘기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는 그 수준이 될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 능력을 불능화시키는 데 있어서 꼭 그 60% 농축된 440kg 우라늄을 꼭 미국으로 반출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프랑스나 다른 그 뉴클리어 서포트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 국가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협상 초기 국면이니까 나는 그걸 다 가져오겠다라고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협상 국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변할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축 우라늄 방출이라는 게 이제 60% 농축된 게 막 400kg 이상 있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농축을 하다 보면 그 60%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20%도 800kg 정도 지금 예. 갖고 있죠. 그럼 뭐 네네. 반출을 한다는 건 그 아래에 있는 것도 다 반출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그것도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겁니다. 20% 농축 우라늄 자체도. 근데 20%는 어떻게 보면 그 IAEA 그 국제 핵 기구에서의 인정하는 그 허용하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 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20%도 줄. 근데 20%를 또 이란 입장에서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JCPO에는 20% 농축을 됐던 우라늄을 희석시키고 반출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협상 얘기에 나올 그 의제로 나올 부분이고 그다음에 희석을 시킨 다음에 이제 빼는 부분이니까 희석은 누가 할 거며 그 희석하는 과정은 누구의 관리 감독하에 할 거며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것들이 나가고 어느 나라로 이렇게 반출될 거고 그런 것들도 다 협상 안에서 이야기될 그 부분이라고. 근데 그 기술적으로 20% 있으면 네네. 이것도 금방 농축해서 또 50, 60 만들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정확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3.6% 농축을 하나, 20%를 농축하나, 60% 농축하나, 90% 농축하나 그 농축하는 기술은 똑같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하나 있는 부분인데 이란 요번에 그래서 왕이 부장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란 측이. 근데 이제 거기서 왕이 부장 외교부장이 되게 특이한 말을 하죠. 이란이 핵 무기를 안 갖겠다고 얘기한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란의 핵 주권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3.6% 정도 되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3.6%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겁니다. 완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핵주권이라고 하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다 없앨 수가 있느냐. 그게 국제법으로도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 수준의 경제적 유인을 주지 않으면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한이라서 아마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될 겁니다.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이란이 못하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유인들 그리고 그런 협상이 가장 중요한 핵심 협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백승훈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란의 이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도 먼저 중국을 간 것인데요. 이번 협상 국면에서 중국이 또 어떤 변수로 등장할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계기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我们认为全面止战刻不容缓，重启战端更不可取，坚持谈判尤为重要。 از مواضع چین بسیار قدردانی می‌کنیم. برای خاتمه این جنگ آغاز شده. 뒷배인 중국의 설득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So it is in Iran, it is in China's interest that Iran stop closing the straits. It's harming China as well. No, but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China. He would like to see this ended all. 네, 종전의 윤곽을 잡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거하고 혼란한 와중에 만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럼요. 예. 사실 2월 28일 날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아라그치 장관이 중국 왕위부장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 보도된 바로는 중국 측 초청으로 이 아라그치 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예.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아마 물밑에서 미국이 지금 끊임없이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함으로써 지금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싼 값으로 그동안 수입을 하면서 짭짤한 이익을 그동안 받아왔는데 그림자 선단이라는 걸 운영을 해가지고 이란에 돈줄을 대주고 근데 이제 결국 미국이 해협만 봉쇄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중국의 중요한 회사들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금 했고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중국이 원유 수입하는 것의 8%가 이란으로부터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서 지금 이란 측을 만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중국은요. 이란과 사실 동맹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2달여가 지나도록 중국이 이란 측에 뭐 그런 경제적인 도움은 좀 줬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뭘 동맹으로서 도움을 주었거나 그런 거는 제한이 됐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중국도 이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그치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을 좀 설득을 해서 이란의 입장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아마 요구를 했을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는 과정에서 이란을 설득을 하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어떤 그 몸값, 지렛대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자유의 해방 작전이 중단이 되고 종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지금 중국의 역할에 결과 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 이란의 어떤 손잡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좀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지금 여기 방금 화면에서 나온 거는 어쨌든 지금 중국은 전쟁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 협상이 중요하다.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란의 어떤 그 비핵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자기들이 뭐 핵무기를 갖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다 그 핵 주권이라는 그런 말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어도 농축을 위한 능력은 계속 갖겠다. 이제 이런 것인데 아마 거기에 지금 중국이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번 종전과 관련된 협상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핵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란의 비핵화, 다시 말하면 핵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여건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이고, 이란은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그런 걸 지금 이란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타결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이란 부른 거잖아요. 네네. 시진핑 주석의 뜻이 왕이 부장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텐데 네네. 이란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왕이 부장이 얘기했던 것들 보면 이제 협상 국면에서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녹록하게 우리가 두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핵무기 프로그램, 그 문 센터장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 주셨는데, 이게 그 핵무기냐 농축 프로그램을 갖겠다라고 하는 핵 주권을 얘기하는 순간 이게 핵무기로도 갈 수 있는 그 여지를 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핵 주권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을 비난했으니까 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목리를 부릴 수 있다. 우리가 그 이란 관련해서 100%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준 상황이라서 아마 그 미중 정상회담이 들어가면 물론 다른 의제들 다룰 것들이 많겠지만 이란 의제가 하나의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그 지렛대로서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이 좀 보여진 왕이 부장과 그다음에 아락치 외무상의 그 만남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전이 없거나 조금 이렇게 삐그덕거린다면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 이란 문제를 떼놓고 하더라도 해야 될 의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은 이 이란 이슈를 또 약간 이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갖고 들어가겠다라고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중국도 우리도 그럼 이란 카드를 반대로 압박으로 지렛대로 쓰겠다라고 지금 부딪히는 상황이라서 이란 문제 자체가 그 중국과 미국 정상회담을 막 엄청나게 흔드는 그런 변수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그 농축 우라늄 제거 지원해 준다 그럴 때 선 확 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한테는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푸틴이 역할을 좀 잘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땡큐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과거와 같이 2015년 JCPOA의 전례와 같이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마득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JCPOA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그 의제 중에 하나거든요.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트럼프가 우리가 갖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트럼프가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중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국제 질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과 갈등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중요한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조율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우선주의 또 미국의 대외 전략, 안보 전략에 있어서 제1번이 미국 본토의 안보고요. 두 번째가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란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같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카드가 이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종전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종전 이후에 지금 이란은 전후 복구를 해야 되고 또 이란의 기름을 계속 팔아야 되는데 제일 제1의 소비자가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힘이 커지거나 중국의 입김이 커지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시진핑 주석이다. 그런 차원에서 시진핑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란 사태 때문에 뭐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미국은 사실 미사일 정말 많이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국 견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힘들어진 부분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전력들이 지금 중동으로 파견됐잖아요.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해병 부대 이렇게 갖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은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지 전쟁 비축 물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에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듯이 2027년 대만 공격설 이게 가시화된다면 그러면 미국이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가장 수혜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물론 12개 이 항공모함 전단 중에 3개 전단이 갔지만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중국이 많이 큰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번 전쟁을 보면서 미국의 막강한 힘 앞에서 중국도 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오랫동안 이 냉전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 경험을 통해서 미국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고요. 사실 중국은 이후에 제대로 된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전쟁이 있었던 월남과 전쟁에서 패배했죠. 인도와의 전쟁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요. 이제 종전 가능성 보도 말고 종전 좀 속보를 좀 하고 싶은데 그 한 장짜리 MOU 지금 이란은 부인하고는 있는데 내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갈리바프 같은 협상파나 이란 혁명 수비대 같은 강성파나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좀 단일화된 내용이 좀 나올까요? 저는 나오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종전 협상을 먼저 하고 뒤에 이런 것들을 다루자라고 하는데 그런 틀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양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단 이제 그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파와 아니면 강경파가 좀 얘기를 하겠죠.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반출 정도는 어느 정도고 그런 것들은 이제 치열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48시간 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안을 돌려달라고 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좀 정리를 해서 통일된 안을 미국에 전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종전이 될지 아니면 그냥 MOU를 시작하는 어떤 킥오프 같은 그 시작이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동의 이란 사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의 징역 23년에 비해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열, 유세윤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에 비해 줄었고 1심 당시 특검 구형량과 같은 수준인데요. 이 재판부는 행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주요 쟁점별로 한번 내용 짚어볼까요? 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건의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한 전 총리 측이 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포고령 등 문건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 계엄의 위헌 위법을 알 수 있었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과 10분가량 비상계엄 단전 단수 조치 관련 문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위법 위헌한 조치가 이뤄질 것을 미리 알았다고 판단한 건데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죠. 네, 맞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부분, 또 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뒤에 이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라는 혐의는 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자, 오늘 법정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네, 한 전 총리는 재판 중간 이따금 한숨 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다가 주문할 때는 일어서 재판부를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이후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 측은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선고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 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 12.3 비상계엄 관련 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내려진 거기도 한데요. 한 전 총리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 잠시 뒤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린이날 새벽 광주 도심에서 흉기로 여고생을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당시 현장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피의자 24살 장모 씨고요. 범행 사흘째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보행로에서 17살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우 기자. 네,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20대 피의자의 영장 심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24살 장모 씨가 오전 10시 반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요. 법정에 들어서면서 왜 살해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여학생인 것을 알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보행로를 지나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또 여고생을 도우러 온 고2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또 피해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 씨는 애초 경찰 진술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이상 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경찰 조사를 종합해보면 장 씨는 범행에 쓸 흉기 2점을 미리 구매했고 범행 며칠 전부터 흉기를 지닌 채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범행 전 미리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했습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 피의자 장 씨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장 씨가 범행에 사용한 뒤 버린 흉기는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여서 확보했는데요. 경찰은 장 씨가 범행 뒤 혈흔이 묻은 옷을 무인 세탁소에서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장 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여고생 사망 원인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찔림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희생된 여고생은 발인식이 엄수된 뒤 생전에 다니던 고등학교를 거쳐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검찰이 3살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작년 12월에 있었던 의심 신고도 학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지자체와 경찰 대응에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그러니까 지난해 학대 의심 신고도 결국은 실제 학대로 드러난 거군요? 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친부를 구속 기소하면서 지난해 12월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서도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친부는 지난해 12월 19일 피해 아동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해 왼쪽 머리를 다치게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대학병원 의무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대 의심 신고 무렵 촬영된 CT 영상의 내부종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친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이 담긴 내용도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앞서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의심 신고에 대해서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죠? 네, 지난해 12월 24일 학대가 발생한 지 닷새 뒤 의료진은 피해 아동에게서 서로 다른 색깔의 멍과 귀출혈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자체 조사와 사례 판단 회의를 거쳐 해당 사건을 아동학대 사례가 아닌 일반 사례로 결정했고 경찰 역시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상처와 관련해 전문병원 의사의 진단 확인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자체 조사가 충실히 이뤄졌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친부가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친부가 비정상적 양육 방식으로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친부는 지난달 9일 아이의 한쪽 팔을 붙잡고 돌침대에 던져 머리가 돌침대 바닥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부는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누는 상황 등을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외조부가 달리는 차량 안에서 아동에게 욕설해 학대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입건한 친모에 대해선 한 달 가까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면서도 아직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를 정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생후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 A씨를 경찰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폭행 이후 아들의 울음이 그치지 않자 남편과 함께 경기 부천시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두개골 골절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유를 듣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7,500시대를 열었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선 꿈의 지수인 10,000포인트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고공행진하는 코스피 뒤로 빚내서 투자를 하는 B2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7,500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국내외 증권사들 올해 코스피 상단 전망치를 8천 중반대까지 올려잡았고요. 일부에서는 10,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세의 중심은 역시 잘 나가는 반도체주들의 끝날 줄 모르는 랠리인데요. 다만 반도체가 흔들릴 경우에 전체 증시도 휘청이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는 공포, 이른바 포모 속에서 빛을 내서 투자하는 이 비투도 사상 처음으로 3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투자 심리 과열 우려 속에 고공행진 코스피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마음은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앞으로 거짓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피하다 적발이 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법정 기한인 부가제척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서 보험료를 재계산해야 할 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다시 보험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조치를 통해서 보험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세종시 다정동과 새롬동 일대에 멧돼지 3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4시 30분쯤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사냥개 5마리를 풀어서 멧돼지 1마리를 포획을 했고 7시 40분쯤 새롬동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도 1마리를 추가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종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진드기가 매개하는 오즈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의심돼 검사 의뢰가 된 80대 여성의 검체에서 오즈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을 호소한 환자는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으며 집 앞 텃밭에서 일한 것 외에 해외 방문 이력은 없었습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하겠다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27일이 남은 6.3 지방선거 상황까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우선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어제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취임 일성으로 특검법 즉각 처리에 제동을 걸었죠.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커지자 처리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한 건데요.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는데 최대 쟁점인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조항이 수정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오늘 원내지도부 공개회의에선 특검법 관련 언급은 자제한 채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공천 심판에 주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란과 구구 선동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커녕 윤어게인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갖춘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망동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며 보수 결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특검법 원천 무효를 촉구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은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그러니 특검을 임명해 범죄를 지우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의 말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어제 국민 대부분은 공소 취소가 뭔지는 잘 모른다고 말한 것에 두고도 이 공소 취소가 나쁜 짓인 건 알지만 국민은 바보니 해도 된단 말이냐며 자신 있으면 지방선거 전에 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상황도 알아보죠. 지금 이 대진표가 몇 곳이나 확정됐습니까?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체 14곳 가운데 12곳에서 여야 대진표가 짜였습니다. 남은 곳은 충남 공주 부여 청양과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등 2곳인데요. 특히 공주 부여 청양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윤리위를 열어 정 전 실장의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탄압으로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돼 경선 참여 길이 열리고 이후 공관위가 경선 등 공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당 모두 내부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정청래 지도부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당 공천장이 아닌 도민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북구갑의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공개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 징계 가능성을 시사해 또다시 분열 양상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는 10일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개소식이 겹친 가운데 의원들의 행보를 두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책임당원 340여 명이 탈당해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소속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컷오프에 반발해 개혁신당 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하는 등 이탈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 표결도 예정이 돼 있죠. 네, 87년 체제의 종지부를 찍을 개헌안 표결이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대해 표결 자체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민주당은 살아있는 헌법부터 지키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는 물밑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39년 만에 개헌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은 행정 규모로나 정치적 상징성으로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헌정사 최초로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는 분이 계시죠.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5번째 서울시장 도전이신데 지금은 워낙에 정치적 지형도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선거입니다. 원래 새로운 정권 출범 초기 한 1년 이내에 치러지는 선거는 사실 그 신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은 시점이잖아요. 예. 참 내외 상황이 저한테 녹록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선거 전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시민들과의 이제 소통이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요. 후보님 SNS를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시민들과 가까이 만나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저희가 잠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예. 시민들의 제일 큰 불만이 민원 시스템 엉망이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한 통화가 연결되는데 67분. 민원을 포기하는 거죠. 120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한 통화 연결되는 평균 시간이 26초로 땡겨줍니다. 제 신분을 숨기고 플래카드를 신년 인사 쳐놨던데 바람이 불어서 이게 중앙선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120에 전화했죠. 1분도 안 돼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강남구청에 연락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120이 아직도 잘 작동하는구나. 감동이었죠. 민원 만족도가 처음에 41점인가 그랬거든요. 취임했을 때. 이거 만들어 놓고 나서 3개월 뒤에 측정하니까 95점으로 훅 올라가 있더라. 안녕하세요. 텔레비에서 봤는데. 서울시정이라는 게 일상생활 챙기는 거잖아요. 생활행정이잖아요. 네, 저희가 맛보기로만 보여드렸는데
120 콜센터는 저도 좀 이용을 해본 적이 네. 있는데 이제 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니까? 조금 자리 잡은 예.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전국으로 다 확산이 돼서 예. 전국의 민원 처리 시스템이 전부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죠. 정말 시스템적으로 해결한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아주 적중을 해서 요즘에는 뭐 서울시에 뭔가 갑자기 뭔가 필요한 게 있거나 불만이 있으시거나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때 제안해 주는 게 매우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어떨 때 주로 하십니까? 아까 저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게 예. 지난 설 연휴 직후의 얘기인데요. 예. 하여튼 뭐 볼일 보고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신고 120에 전화한 다음에 한 1시간 반 만에 이미 그 한쪽이 끊겨서 중앙선으로 펄럭이고 있던 플래카드가 벌써 제거되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좀 가끔 그렇게 신분을 숨기고 확인을 하는데 네. 역시 계속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도 전화한다고 하니까 직원분들 더 긴장하고 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잠시 봤지만 새벽 동행 자율버스요? 그건 네. 어떤 건가요? 아, 제가 저건- 기사 보니까 새벽 4시에 타셨던데요? 그러니까 저거는요. 예. 원래 그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빌딩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다른 분들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마치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트기 전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이 자율주행 버스, 예. 그러니까 최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됐는데 이거를 여기에 쓰면 되겠다. 왜냐하면 버스 기사 노조에서 반대하거든요. 이 첫 출근 시간 앞당기는 거를. 예. 이제 그래서 해봤는데 너무너무 요긴하게들 쓰고 계시죠. 예. 서울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그런 모습을 저게 이제 약자와의 동행 예. 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희가 서울시가 동행 매력 특별시 이게 슬로건인데 예. 그 약자와의 동행 정신이 아주 잘 구현된 사례로 지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선거는 현실이잖아요. 네. 상대편이 정원호 후보입니다. 이른바 명픽 후보잖아요. 네. 정원호 후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동안에 성동구청장으로서 잘한 구청장이신 건 분명한데 최근 들어서 시장 선거에 나오시고 나서 조금 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일단 서울시가 하고 있는 주택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박 시장님 때 389군데 구역 지정을 취소해서 물량을 전부 재건축 물량, 재개발 물량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지금의 이 주택난이 생긴 거 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인정을 안 하세요. 옛날에 안 그러셨거든요. 예. 아마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왜곡이 생깁니다. 잘못된 걸 인정할 때 새로운 정책에 대한 진심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잘못한 거를 인정 안 한 상태에서 나는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분이 진심이신가?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과연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관계되는 시민들이 예. 불안해하시는 거죠. 이른바 명픽 후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담 안 되십니까? 이제 그런 게 부담이죠. 그런데 한편 또 대통령께서 지금 마음이 너무 이 주택 문제 해결하는 데에는 급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집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분한테는 보유세가 늘고 있고요. 공시지가가 20%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금도 늘겠죠. 또 집을 팔려고 하면은 실거주 의무가 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전 월세 물량이 대폭 줄어들어서 전세 물량은 뭐 거의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어느 단지나 한 개 있거나 없거나 그렇습니다. 월세는 폭등하고 있고요. 그건 뭐 통계 수치로 다 나옵니다. 또 팔려고 하는 분은 양도소득세를 또 많이 물리겠다고 해서 지금 물량 짜내기를 하고 계시는 중인데 이건 선거 때까지 단기요법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매매가구, 전세가구 다 올리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예. 정말 이거는 미봉책이거든요. 또 살려는 분들도 담보, 은행 대출이 다 묶여 있어서 극도로 제한돼 있어서 예. 돈 현금 쌓아놓은 분 아니면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매우 어려운데 정원호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입 바른 소리를 못하는 거죠. 지금 세금 얘기하셔서 정원호 후보가 어제 이제 장특공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은 지금 이제 면제하는 거 유지하고 비거주는 좀 상세한 기준을 나눠서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중에 법을 만들 때 보십시오. 그 구분이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게 그 동기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교 문제나 직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옮겨가야지 되는데 제한을 받는다. 이런 게 전부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다 객관적으로 재판하듯이 하겠습니까? 아마 큰 틀에서의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대통령도 아시고 정원 후보도 아십니다. 후보님은 비거주도 면제해야 그렇기 된다. 때문에 거주나 비거주, 거주나 보유를 동등하게 40%씩 지금 세금 감면을 해주는 시스템이 예. 계속 유지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제도를 믿고 그 다음에 재산 계획을 세우고 거주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지금 전부 정부가 갑자기 기준을 바꾸는 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밤잠 못 주무시거든요. 어제 정원 후보가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계속 해오신 건데 빌라 같은 거는 금방 짓지 않냐, 빌라 공급은 왜 못했냐 이렇게 좀 반박을 했거든요. 그것도 10년 동안 구청장 하시면서 잘 아시는 사안인데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미루는 거죠. 사실 빌라 같은 게 왜 공급이 축소가 됐습니까? 다 기억하시겠지만 깡통 전세 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젊은 사람들이 빌라를 멀리 합니다. 혹시라도 전세 사기 당할까 봐. 근데 그 판단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이 분양이 안 될 테니까 짓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인허가 때 빨리빨리 처리해 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인데 최대한 그렇게 해도 분양이 자신이 없으면 투자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빌라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사정을 정원 후보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침 뚝 따고 그 오세훈 시장 책임이다. 더군다나 러우 전쟁이 22년도 2월 달에 발발했거든요. 그 이후에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또 더 이 건설업자들이 위축이 됐거든요. 이거 다 아시면서 갑자기 선거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오 시장 책임이다. 선거운동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양자 토론도 제가 어제 정원호 후보께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보류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끝을 흐리시죠. 예. 이게 관훈 토론이 발단이 됐습니다. 관훈 토론은 원래 두 사람을 불러놓고 맞짱 토론을 시키고 싶었어요. 예. 근데 끝끝내 그거는 안 하겠다. 그거 하자고 그러면 아예 따로따로 부르는 것도 저희는 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결국에는 어저께 추첨을 했을 겁니다. 해서 따로따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옳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오늘 이렇게 주택 문제에 대해서 날선 공방이 오가는데 이거를 둘이서 토론해야 자웅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 인터뷰에 나와서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근데 정원 후보는 오세훈 후보께서 과거에 TV 토론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 해놓고 왜 말 바꾸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거는요. 우리 당 경선 때 윤희숙 후보께서 저하고 토론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각 분야별 공약이 거의 없었어요. 아주 지엽적인 공약 하나 내놓고 두 개 내놓고 토론하자고 하니까 그러면은 공약부터 내놓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지금 악용하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정원호 후보는 공약 많이 분야별로 내놓으셨어요. 저도 많이 내놨어요. 이제는 토론할 때가 됐죠. 예. 어쨌든 두 분이 뭐 토론회에서 만날 일이 곧 있을 것 같긴 한데 두 분이 어떤 얘기할지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권의 화두는 아무래도 이제 공소 취소 논란이고요. 정원호 후보도 어제 제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민생 위주로 고민을 하고 싶다면서 즉답은 좀 피했습니다. 이 공소 취소, 공소 취소 논란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유권자 여러분들을 아마 굉장히 분노하게 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뭐 몇십 년 전 뭐 아프리카 독재국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무도한 이제 폭주를 지금 시작을 한 건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발제한 그 대표 발의한 분도 그리고 어저께 어디 인터뷰에 나오셔서 우리 국민들 열에 8, 9은 공소 취소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분이 다 법안 발의한 분이나 그런 망언을 한 분이나 다 정원호 캠프의 본부장들이십니다. 공동본부장.
매일 보실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는 민생 문제가 아니니까 그걸 정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중요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제를 정쟁이니까 나는 모르겠으니 그냥 우리는 민생 토론이나 합시다. 이런 지금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데 인구 1,000만의 서울시를 책임지겠다는 분 입장으로는 다소 분색하죠. 예. 뭐 지자체장 후보들과도 한 자리에 모이셔서 이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 쓴소리 내셨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보수 결집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마 결정적인 그 변수는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차피 당대 당으로 출마를 한 거기 때문에 뭐 단일화가 된다든가 하는 거를 바라기에는 어렵고요. 어쨌든 이런 국가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공조하는 모습, 지금 야당이 많이 약세지 않습니까? 수적으로도 열세고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힘을 한번 모았습니다. 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좀 좁혀진 여론조사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뭐 막판 가면 접전이 될 거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판세 분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뭐 이게 격차가 많이 벌어질 때도 원래 서울시장 선거는 막판에 가면은 한 3% 안쪽으로 이 지지율이 격차가 줄어든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꾸준히 따라 올라가서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초박빙의 선거가 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유권자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 하는 부탁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초박빙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 후보와는 뭐 연대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또 시각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글쎄 뭐 현실적으로 그 가시화된 움직임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직은 단일화 계획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나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보수 정치에 대한 질문도 하나 드려야 될 텐데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 임하는 유권자 중에서 일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국민의힘 뽑으면 장동혁 체제가 유지될까 봐 못 뽑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생각 때문에 혹시 투표장에 나오시지 않는다면 아마 세상을 바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도 중요하고 나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서울시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퀀텀 점프의 기반을 이제 지난 4, 5년 동안 마련했습니다. 제가 뭐 5선 도전이라고는 하지만 10년 쉬고 지난 5년이랬거든요. 이제 재선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4, 5년 일해서 많은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고요. 이제 그 변화의 시작인데 특히 이 모리라고 하는 국제적인 평가기관에서 나온 걸 보면 도시경쟁력 순위가 8위에서 6위로 뛰었습니다. 이게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다 성적을 낸 건데요. 어떤 하드웨어 한두 개로 승부하는 것보다는 도시는 미래가 바로 이런 삶의 질 변수들을 수십 가지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 시민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시정을 지금 임해 오셨는데 끝으로 어떤 뭐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얘기 하고 싶으신지 카메라 보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계층 이동 사다리가 망가진 겁니다. 양극화가 심해진 겁니다.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가치를 맨 앞에다 놓고 지난 5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제 뭐 서울런으로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 많이 대학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변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변함없는 지속적인 포용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투표장에 임하셔서 미래의 변화 함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장 5선 도전자 오세훈 후보 만나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지역에서 군인들이 종교를 모독하는 만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그리스도교인 마을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친 데 이어서 이번엔 성모상 입에 담배를 가져다 대는 사진이 퍼져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채 담배를 문 남성. 성모 마리아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왼손으로는 불 붙인 담배를 성모상 입에 가져다 댑니다. 성모 마리아가 마치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촬영 위치를 검증했더니 레바논 데벨 마을의 한 건물로 확인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정확한 촬영 날짜나 사진을 처음 게시한 계정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배경 건물에 있는 탱크와 군용 차량이 지난달 24일 위성 사진엔 나오다가 이달 3일자 사진엔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몇 주 전 촬영된 이 사진을 검토 중이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군인에 대한 지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방위군은 모든 종교와 공동체의 성지, 종교적 상징물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마을에선 앞서 지난달 19일 이스라엘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을 다른 군인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라엘군은 훼손자와 촬영자를 전투보직 해임과 30일간 군 교도소 구금형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종교 모독 행위가 잇따른 데벨 마을은 2014년 기준 주민의 99.6%가 가톨릭을 포함한 그리스도교인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 마을 외곽에서 태양광 패널과 차량을 훼손하고 레바논 남부 주택가에선 약탈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러 만행이 잇따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에 시작되는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 끝날 거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그들과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봐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위협적인 발언, 틀을 지키지 않는 태도가 외교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고 이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렇게 말하고 이란은 미국과 2차례 협상했지만 2번 다 협상 진행 중에 군사 공격을 받았다며 이런 행동은 등에서 칼을 꽂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이던 HMM 소속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정부 조사단이 파견돼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인력 등으로 구성이 된 조사단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HMM 나무호가 예인되는 두바이 항에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HMM과 계약이 된 현지 업체의 예인선은 오늘 새벽 3시 반쯤 나무호가 위치한 해역에 도착했으며 이르면 오늘 밤 나무호를 이끌고 두바이 항으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문이 논의 중인 가운데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에 공격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해협 개방에 대비해 이 홍해로 핵항모를 이동 중입니다. 런던에서 조시현 특파원입니다.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CGM은 자사 화물선 샌안토니오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들이 다치고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해운사 측이 공격의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해당 선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작전의 일환으로 당시 다른 상선 한 척과 함께
미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강타한 발사체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돼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do intend to strike against any ships that transit the Strait of Hormuz that aren't passing through the Iran-approved route. 프랑스 정부는 이번 포격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지 않았고 몰타 국적의 필리핀 선원들이 승선해 있었다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모든 당사국 공통의 이익이 걸린 만큼 나머지 협상과 별도로 다루자고 미국과 이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중해에 배치됐던 프랑스 핵 추진 항공모함이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항공모함 이동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석유가스 공급난으로 큰 타격을 받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정상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란 전쟁과 관련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식량 공급 안정화, 중동 등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아세안 회원국 국민의 안전 보장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가 고립된 북한 경제에까지 미치면서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남한 수준을 추월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달 리터당 0.97달러 선이었던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최근 1.56달러까지 치솟으며 한 달 만에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인 1.41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대북 정보 매체들 역시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가격 폭등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 조치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다 북한의 화폐 가치까지 급격히 하락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난달에 YTN에서 강원과 경북 동해안 송전탑 설치 공사 현장에서 심각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산불 피해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도하게 깎고 세운 송전탑으로 산사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백두대간에 설치하는 송전솔로 공사 현장에서 산림 훼손이나 산사태 위험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YTN 보도 후 한전 측은 대대적인 복구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림 훼손 현장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또 다른 현장, 나무를 베어낸 송전탑 주변 급경사지마다 숲은 과도하게 깎여나갔습니다. 경사면을 고정하기 위해 쌓은 토낭 위로는 이미 토사 유출이 시작됐고 지진이라도 난 듯 커다란 균열도 생겼습니다. 빗물에 토사가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덮어둔 이 방수포도 제대로 고정해 놓지 않아서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이 토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물에서 물길을 막았어요. 막았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 물은 다시 이제 모여서 이 상면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 30m도 안 가, 100m만 안 가면 마을인데 마을 사람들 대피해야죠. 인근 송전탑 공사 현장은 더 심각합니다. 칼로 잘라낸 듯 깎여나간 경사면, 곳곳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공사가 완료된 송전탑 일부 구간에서는 이렇게 토사 유출이 시작됐습니다. 이 송전탑을 받치고 있는 바닥도 훤히 드러났습니다. 송전탑이 설치된 일부 지역은 과거 산불 피해 지역으로 지반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 환경단체는 산림복구 작업이 구조적 보강보다는 보여주기식 조경 위주 복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송전탑 아래 민가와 관광객이 몰리는 휴양림이 있다며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여름 우기 때까지 현재 시공이나 복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대피 체계, 대피 계획을 만들고 대피소를 선정하고 대피 훈련을 하고 한전 측은 오는 6월까지 복구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완료 후에도 정기 점검을 벌이고 근본적인 토사 유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까지 전기를 보내기 위해 건설하는 230km 송전선로 공사. 한전이 진행하고 정부가 총괄하는 공사지만 현장 곳곳 산림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산사태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스타 셰프 안성재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고급 식당에 와인 바꿔치기 논란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글로 시작된 일인데요. 왜 논란이 됐는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와인 커뮤니티엔 안성재 셰프의 고급 식당에서 와인 바꿔치기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메뉴상 제공된다던 2000년산 와인 대신 10만 원 싼 2005년산 와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작성자는 당시 문제 제기를 하자 소믈리에가 2000년 빈티지도 맛보게 해드릴게요라는 반응을 보였고 별다른 사과를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식당은 흑백 요리사로 큰 인기를 얻은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고급 식당으로 올해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받은 유명 식당인 만큼 예약이 매우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당 측 사과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안성재 셰프는 문제 제기 약 2주 만에 직접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안 셰프는 담당 소믈리에가 실수로 2005년산 와인을 서빙한 뒤 오류를 인지하고도 바로 알리지 못했고 사진 요청에 2000년산 와인병을 가져다 보여주는 잘못된 대응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고객의 문제 제기 이후 소믈리에가 당황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고 빈티지 비교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안성재 셰프는 예능 흑백 요리사를 통해 재료와 조리, 서비스의 디테일까지 엄격하게 보는 원칙주의자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봐주지는 않겠죠, 저도. 탈락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은 원칙주의자 안성재 셰프와 고급 식당에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안 셰프의 이미지와 달리 식당 측이 문제를 인지한 뒤에도 즉각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대응 방식에 대중이 배신감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안성재 셰프가 사과 직후 개인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린 걸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와인 한 병의 문제가 아니라 안성재 셰프가 미디어를 통해 쌓아온 이미지와 신뢰의 문제로 번진 거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번 주는 연일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고요.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외출 시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그 밖의 지역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4도 등 대부분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반면 비가 늦게 시작되는 영남 지방은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강원 영서에는 또다시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이후 주말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